전 세계 물류의 25%가 지나는 바다, 말라카 해협이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15년 3조 원을 쏟아부은 세계 최대 액화수소 운반선 보스토크, 엔진, 항법, 통신, 전부 동시에 꺼졌습니다. 탱크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 5분. 32명의 선원이 죽어가는 그 순간 미군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술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러시아 제독 출신 수석 고문. 그때였습니다. 죽어있던 스피커에서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나라,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말라카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배의 이름은 보스토코. 3조 원을 쏟아부어 탑재된 화물의 가치만 우리 돈으로 120조 원. 에너지 안보국 상황실 창밖으로 이성화면 속에서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 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저는 당시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국의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설계 원본이 담겨 있었고 한마디로 그 배는 물 위를 달리는 국가 기밀이었죠. 그리고 그 배에는 제 막내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형 선박의 선장 임무를 맡은 항해였습니다. 제가 직접 선박사에 요청해서 성사시킨 자리였어요. 아들이 실력 있는 선장으로 자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전 11시 상황실 레이더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알렉세이 모르도프 선장이 보내온 정기보고도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서명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흘 뒤 기항지에서 납품을 완료하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방심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7분이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붉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통신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샤먼실 요원이 청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보스토코어 전개통이 응답 불능입니다. 엔진, 항법, 통신 전부 끊겼습니다. 저는 위성 직통의 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음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군생활 30년을 한 저도 그날처럼 무겁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의 전자장치 전체가 동시에 꺼졌다는 것, 그것은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보스토코의 신경막 전체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탱크 냉각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액화수소는 섭씨 영하 253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만 액체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냉각기가 멈추면 탱크 온도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수소가 기화되면서 탱크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폭발입니다. 탱크 내부 온도 영하 220도 진입.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저는 계산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배에 실린 수소가 18만 세제곱미터였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인근 20km 이내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전 세계 물류의 25%가 지나는 이 해협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엔진이 멈춘 40만 톤의 선체는 그 사이 해류에 밀려 조금씩 암초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의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암초까지 거리가 200m, 150m, 100m. 숫자가 줄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조여들었습니다. 그때 아들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선교 안에서 혼자 이 상황과 싸우고 있을 그 아이의 얼굴이 북양함대 제도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손이 떨린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실 요원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고모님, 탱크 온도 영하 90도 진입했습니다. 인계점까지 이제 5분에서 7분 내외입니다. 5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5분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탱크 온도는 이미 영하 9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암초까지 남은 거리는 60m였습니다. 상황실 요원 6명이 각자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통화가 연결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12개의 모니터가 모두 붉은 상태였고 방 안에는 키보드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러시아 해군본부 긴급직통 라인을 눌렀습니다. 연결은 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볼코프 고문님, 현재 말라카 해협 인근에 러시아 해군 함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함정도 최소 7시간 거리입니다. 7시간. 탱크가 임계점에 도달하는데 앞으로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7시간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가능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바로 말라카 해협 관할국 해양당국으로 돌렸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셋 다 연결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해당 구역에 즉시 출동 가능한 자산이 없다는 것. 보조 요청을 접수했지만 도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시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저 불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에어업 한가운데서 40만 톤짜리 배가 폭발, 5분 전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도 올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국제 긴급 공용 채널 회선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인 특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목소리였죠. 드미트리 볼코프, 고문,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로버트 스탈린입니다. 인도태평양 연합군 사령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직접 이 회선으로 연결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얽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털링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보스토코의 시스템은 우리 측 기술로 잠겨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원 한 명이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양자 해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보스토코 서버 접근 권한은 현재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열어줄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어줄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다는 걸. 그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원들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보스토크호가 말라카 해협에서 폭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협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스토크호에 탑재된 수소압축 설계 원본 데이터를 넘겨주십시오. 설계도와 서버 접속 코드 2가지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저희가 인도적으로 즉시 서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인도적으로.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를 마비시킨 쪽이 인도적이라는 단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협상 카드로 올려놓은 사람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목소리에 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협상에서 진다는 것을 30년 군 생활이 가르쳐줬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회선이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즉각 모스크바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 전달, 미국의 요구 조건, 남은 시간. 회신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설계 데이터는 어떤 조건에서도 이양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단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저는 그 회신을 받아들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넘기는 것은 러시아의 50년짜리 에너지 전략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그 배 안에 있는 32명의 선원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32명 중 한 명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중앙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어 패널 끝에 붉은 덮개가 씌워진 작은 스위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스토코 자폭 레버였습니다. 적에게 기술을 빼앗기기 전에 배와 화물을 모두 소멸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그 덮개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에게 이 장치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 항해에 나서는 아들에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가 내려야 하는 결정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5년을 쌓아 올린 기술,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배의 선교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안에서 서로를 향해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덮개를 열고 레버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독 계급까지 오른 사람이, 어떤 위기에서도 손이 흔들린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실 요원이 낮게 보고했습니다. 고모님, 탱크 온도 영하 15도 진입했습니다. 임계점까지 2분 이내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의 스피커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채널이 동시에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잡음 하나 없이 맑은 신호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낯선 언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레버를 쥔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실제인지 환청인지 그 순간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면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상황실 요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것을 봤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잡음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죽어있던 채널이 되살아나며 흘러나오는 신호치고는 너무 선명했어요. 방 안 12명이 모두 같은 스피커를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10초였는지 30초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보스토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원입니다. 현재 저희 측에서 귀 선박의 제어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선장께서는 즉시 제어권 이양을 승인해 주십시오. 타본했습니다. 안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레버에서 손을 거두고 스피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장난인가였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차단망이 쳐진 구역에서 한국의 신호가 잡힌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를 잘 파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전자전 시스템을 비웃듯 통과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때 스털링이 별도 회선으로 다시 연결했습니다. 처음과 목소리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관리되던 무언가에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볼코프, 지금 한국 측 신호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털링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니터로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즉각 한국 측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향해 10배 강도의 교란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자전 기술이 가동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 신호가 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한국어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스토코, 현재 교란 신호 감지됩니다. 저희 채널에는 영향 없습니다. 제어권 이양 승인을 기다리겠습니다. 상황실 요원 한 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해 전파가 통하질 않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신호는 일반 전파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양자월키 멀리를 이용해 두 지점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통신은 중간에서 전파를 교란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빛이 유리를 통과하듯 방해 전파를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한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스피커 너머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붉게 굳어있던 요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혹감이었는지 경이로움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스털링이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성 톤이 들어있었습니다. 볼코프, 한국 측과 어떤 협력도 하지 마십시오. 저 신호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잘못된 접속을 허용하면 배의 시스템이 완전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쓰는 숨이 나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 배를 마비시킨 쪽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스템을 잠가버린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접속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죠. 더 손상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스털링 회선은 그대로 두고 한국 채널에 응답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국 수석고문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채널로 연결됐습니까? 대답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원 수석연구원 윤서진입니다. 현재 대전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양자 원격 통신으로 접속해 있습니다. 보스토코의 탱크 온도와 냉각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어권을 이양받으면 냉각 시스템부터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탱크 온도와 냉각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 그것은 이미 보스토코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외부 접근이 원천 차단된 시스템에 이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딱 2박자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선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3번 되뇌었습니다. 기술을 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스털링의 회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채널 쪽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값이 있고 모든 호의에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회선이 지금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계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만 합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탐황실 요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고모님, 탱크 온도 영하 15도 진입합니다. 임계점까지 2분 이내입니다. 2분. 저는 레버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채널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대고 말했습니다. 윤서진 연구원, 제어권을 드리겠습니다. 승인합니다. 스털링의 회선에서 즉각 고함이 터졌습니다. 볼코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장 취소하십시오. 저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스털링의 회선을 닫았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불빛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은 채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어권 이양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K실드를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탐험실 12명이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K실드 전송이 시작된다는 말이 떨어지고 나서 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붉었고 탱크 온도 수치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임계점까지 남은 온도 차이가 이제 한 자릿수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초가 지났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보스토코 메인 서버 상태창이 일제히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전부였습니다. 붉게 굳어있던 12개의 모니터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데 걸린 시간이 1초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직접 짚어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초록빛을 손가락으로 짚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일 밤낮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서버가 단 1초 만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들여 잠근 철옹성이 한국의 코드 한 줄에 그냥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메인 서버 접속 완료됐습니다. 맹각 시스템 재가동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선내 신호가 살아나면서 보스토코어 선교와 교신이 연결됐습니다. 알렉세이 모르도프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들립니까? 여기 선교입니다. 맹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도 신호가 들어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알렉세이, 들린다. 엔진 출력 최대로 올려. 역추진 걸어.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정 위에서 명령을 내려온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보스토코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내뿜는 물보라가 위성 영상에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거셌습니다. 40만 톤짜리 선체가 관성을 거스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속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암초까지 남은 거리 수치가 모니터에 찍혔습니다. 22m, 18m, 15m. 저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뜨고 있었습니다. 12m, 9m. 멈췄습니다. 선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역추진이 40만 톤의 관성을 완전히 잡아낸 것이었습니다. 암초와의 최종 거리는 9m였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가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신호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숭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등받이에 기댔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10여 분 넘게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탱크 냉각 시스템 정상 가동 확인됩니다. 내부 온도 하강 중입니다. 엔진 제어 정상 복구됐습니다. 보스토코는 현재 자력항에 가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원 한 명이 다른 모니터 앞에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고모님, 지금 여러 나라 해군 통신망이 동시에 과부하 상태입니다. 저는 그쪽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중국 남해 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인도 서부 함대. 전부 동시에 비상 내부 통신 신호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위성으로 실시간 지켜보던 각국 해군본부들이 일제히 내부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병합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양자 해킹 시스템이 잠근 서버를 한국이 단 1초 만에 열어버리는 장면을 그들 모두 똑같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방식이었습니다.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보스토코의 시스템이 한국의 코드를 외부 침입이 아닌 정당한 관리자 접속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물쇠를 채웠는데 한국이 그 자물쇠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열쇠를 만들어 온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순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연 것입니다. 그것이 각국 해군본부를 얼어붙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스털링의 회선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바라보다가 연결했습니다. 스털링은 한동안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연결했을 때의 그 냉정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볼코프, 현재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스토코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보안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접속 경로와 코드를 우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이 이번엔 한국의 기술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열지 못한 것을 다른 나라가 열었으니 그것을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털링 사령관, 그 문제는 한국 측과 직접 하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회선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채널에 다시 연결했습니다. 윤서진 연구와 네, 고문님. 배가 살았습니다. 선원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2박자, 아니 3박자쯤 됐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강대국의 논리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값이 있고 모든 손길에는 계산이 있다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규칙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조금 전보다 밝아 보이는 것은 아마 제 착각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채널을 닫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망실 시계는 12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정확히 46분이 지나 있었죠. 보스토크호는 암초에서 조금씩 멀어지며 본래 항로로 복귀하고 있었고 탱크 내부 온도는 분당 4도씩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폭발 직전이었던 배가 지금은 엔진 출력 70%로 자력 항해를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모니터 위에 찍혀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으로는 보이는데 머리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후속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보고가 제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고문님,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에서 전 함정의 내부 보안 점검 명령을 내렸다는 신호가 잡힙니다. 중국 남해함대도 동시에 서버 접근 기록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쪽은요? 암호화 통신량이 평소의 8배입니다. 내부에서 무언가를 긴급하게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들이 한국의 양자 통신 기술 하나에 자국 보안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스털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채널이 아닌 암호화된 군사직통 회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연결했을 때의 차갑고 계산된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관리되던 무언가가 조금 허물어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볼코프,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스토크호 사고는 기계적 결함으로 처리됩니다. 한국 측의 개입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스털링의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세계가 위성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자국의 해킹 기술이 한국의 통신에 무력화됐다는 사실, 그것은 미국이 절대로 공식화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이유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도, 보상도, 인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굳이 이것을 세상에 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적 결함으로 처리하죠. 스털링이 짧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선이 닫혔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니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그다지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실 요원들이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2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일시 오작동으로 인한 항법 지연, 자체 복구 완료. 16글자였습니다. 46분 동안 벌어진 일의 전부가 16글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워지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남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국제 위성 통화로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들린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냉각기가 다시 돌아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한국어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귀에 갑자기 낯선 나라의 말이 또렷하게 들려왔으니까요. 환청이 아니었. 진짜였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받으려고 그런 건지 선교에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받으려는 게 없었던 것 같더구나.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모스크바 하늘이 오전보다 조금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있더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 동안 저는 세 군데에서 비공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 해군 정보부였습니다. 그날 인도양 해역에서 위성으로 상황을 지켜봤다며 한국 측이 사용한 통신 방식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연방정보부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접촉 경위도 채널도 불분명했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이쪽은 좀 더 우회적이었습니다. 에너지 협력 채널을 통해 말라카 해역 통신 교란 사례에 대한 러시아 측 공식 입장을 문의해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 곳 모두 같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것들이 가장 크게 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퇴근 후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요원들이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상황실의 불을 다 끄고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내본 것이 12년 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빛과 은빛이 섞인 훈장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책상 위로 꺼내 손수건으로 한 번씩 닦았습니다. 12년치의 먼지가 손수건에 묻어났습니다.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장 3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29살에 처음 함정 지휘관 임무를 맡던 날 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해훈련 중 조난어선에서 선원 11명을 구조했을 때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바다 위에서 버티며 건져내 11명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북양함대 제독으로 임명되던 날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가 제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책상 위에 그것들을 늘어놓고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훈장을 받은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군복, 단단하게 담은 입술, 앞을 향한 시선. 그리고 그날 밤 상황실에서 레버를 쥐고 떨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저였는지 그날 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흰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30년 군생활, 20년 관료생활 동안 수천 장의 문서를 써왔습니다. 전략보고서, 작전명령서, 외교서한, 예산검토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편지지 한 장보다 쉬웠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군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배운 탓인지 아니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자리에서 살아온 탓인지 저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 말고는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글자부터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훈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과학기술원 윤서진 연구원께. 저는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국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 북양함대 제독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적국의 배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했습니다. 저는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도움에는 값이 있고 모든 손길에는 계산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논리였고 제가 살아온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웅봉한 훈장 3개는 제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제게 준 것들이지만 오늘 이후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배에 있던 32명의 목숨보다 이것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드미트리 볼코프.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훈장 3개를 손수건에 싸서 함께 넣었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정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주정보다 더 큰 것을 봤습니다. 주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정보다 더 큰 것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외교 채널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사관 문화 담당 직원을 통해서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님, 이것이 공식 서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담당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작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훈장 3개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메모를 펼쳤습니다. 훈장은 돌려드립니다. 그것은 고모님의 것입니다. 오늘 일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국적은 2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배운 것입니다. 윤서진. 저는 그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3번째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국적은 2번째 문제다. 저는 50여 년 전 처음 군복을 입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교관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신병들한테 하는 구호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진짜로 살고 있었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적국의 배를 살리는 방식으로. 저는 훈장을 봉투에서 꺼내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나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닫혀있던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둔 채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숨겨두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 나무 상자가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훈장 3개가 가로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나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열린 상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훈장 3개가 가로등 빛을 받아 빛나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자 하나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지 그날 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린 게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를 열어버린 것이었다는 것을. 모스크바 본부에서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사건이 있고 열이 틀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크렘린 인근 관저 회의실에서 에너지 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외무부 차관, 해군 참모차장, 그리고 얼굴은 알지만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 2사람. 국가 핵심 의제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스토코어 사건 관련해서 각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해군 참모차장이 받았습니다. 한국 측이 사용한 기술의 정체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전파 차단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을 밝히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날 이후 한국 관련 기술 정보 수집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 위에서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 그 뜻은 한국이 가진 기술이 미국에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모차장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인도 해군정보부, 독일 연방정보부, 일본 측 채널까지 비공식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접속 경로도, 코드도, 기술의 원리도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1초 만에 서버가 열렸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목격한 전보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외무부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볼코프 고문, 현장에서 한국 측과 직접 교신한 사람이 당신뿐입니다. 기술 이야기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끝내고 나서도 감사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훈장도 돌려보냈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정보를 처리하는 침묵이었고 이번 침묵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멈추는 침묵이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렵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무부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참모 차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미국의 전자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양자통신이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둘째는 태도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선박을 조건 없이 구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소속불명의 사람 중 다른 한 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무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건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오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고문, 당신이 직접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한국 연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국적은 두 번째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몰랐습니다. 1분이었는지 3분이었는지 그냥 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한 나라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다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스크바의 봄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주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단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5글자를 듣는 순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에도 오랜 우방에도. 그것을 조건 없이 자국 선박을 구한 나라에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5글자였습니다. 바다를 주겠습니다. 설명도 조건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글자가 제가 살면서 들어온 어떤 긴 연설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대통령실 내부 명령이 관련 부처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검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향후 100년간 말라카 해협 통과 과정에서 러시아 영해 및 경제 수역을 이용하는 모든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한국 선적의 에카수소 운반선이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 러시아 해군은 여타 모든 임무에 우선하여 해당 선박의 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이 명령은 비공개로 유지하며 한국 측에는 외교 채널이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전달한다.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100년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 선박에 이런 혜택을 준 사례는 제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맹국에도, 오랜 우방에도, 전략적 파트너에도. 그런데 조건 없이 자국 선박을 살려준 나라에 100년짜리 약속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문서에서 눈을 떼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이라면 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명령. 받겠다고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한국 선박이 그 바다를 지나는 한 이 명령은 살아있습니다. 한국 측에 이 사실이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저는 전달 경위를 직접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달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모스크바 강변이었습니다. 강물이 저녁빛을 받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지만 강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강가에 섰습니다.
그날 밤 말라카 해협에서 보스토크호의 냉각기가 멈추던 순간부터 대통령이 바다를 주겠다고 말하던 순간까지의 일들이 순서대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평생 힘이 세면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쪽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믿었습니다. 강대국이 움직이면 작은 나라는 비켜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북양함대 제독 시절도 에너지안보국 고문 시절도 그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가장 힘센 나라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조용한 나라가 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힘으로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열쇠를 썼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동안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외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강가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조수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앞유리 너머 어두워진 강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토크호 사건의 공식 기록은 지금도 냉각 시스템 일시 오작동 자체 복구 완료입니다. 미국이 개입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한국이 구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32명의 선원이 살아 돌아온 진짜 이유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들은 오늘도 가장 당당하게 그 바다를 누빕니다. 어떤 나라의 선박보다 당당하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죽어있던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1초 만에 초록으로 바뀌던 12개의 모니터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무 조건 없이 건네진 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국적은 두 번째 문제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 말인지.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강변을 벗어났습니다. 러시아 제일주의자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오늘 하나를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이기는 나라가 있고 옳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둘 다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마 죽는 날까지 기억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스토크호가 암초와 9m에서 멈추던 그 순간에도 대전 어딘가의 연구원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전자전 시스템을 1초 만에 뚫으면서도 대단한 일을 한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양함대 제독으로 30년, 에너지안보국 고문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강대국을 수십 개 봤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나라, 돈으로 이기는 나라, 기술로 이기는 나라. 분류하는 기준은 많았지만 한국을 설명할 단어는 단 하나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